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NSCA, CSCS 합격 가이드로 돌아온 코치 W입니다. 네, 오늘 배워볼 강의는요. 11장 운동 수행력 향상 보조물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사실상 학업적 뭔가 정보성 과의 마지막 장이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서부터는 운동 선택, 그 다음에 이런 그 짐을 만들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11장까지 거의 마지막으로 뭔가 학술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첫 번째 에르고제닉 보조제, 그 다음에 도핑, 동화 스테로이드, 식이보충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극제까지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물질과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운동 능력 향상 보조물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얼고제닉 에이드라고 나와 있고요. 정의는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 그래서 기계적 보조수단 또는 훈련 방법을 총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그 운동 수행 능력을 상승하는 물질들, 우리가 앞으로도 배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그런 거 보충제보다는 운동의 주기화나 영양 상태를 먼저 최적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최적화이다. 그리고 각 스포츠마다 고유한 도핑 규정이 있다라는 점, 따라서 내 선수가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종목에는 어떠한 도핑 규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라고 핵심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들어가 볼 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 단백동화라고 하는 아나볼릭이죠. 우리 동화 작용할 때 어떤 거를 만드는 스테로이드가 바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보통 남성 호르몬 유도체, 그러니까 안드로겐성,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형태로 기전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의학적 목적 외에는 정말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는 50대, 6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첫 번째로 남성 호르몬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중 가장 유명한 거 테스토스테론이죠.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근육과 상호작용하는 1차 안드로겐성을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죠. 근육 및 골격 성장 촉진을 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PO라고 하는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좀 더 후반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걸 하면 신장을 자극해서 적혈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신체의 유산소성 운동 대사가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EPO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피네프린. 그래서 카테콜라민 계열로 해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바로 다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도파민의 전구체잖아요. 그럼 에피네프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네, 그래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작용이 되기에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작용 기전은 뭐냐? 테스토스테론이나 이런 걸 넣으면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혈중 농도가, 그러면 우리 동화작용이다 보니까 몸에 근육을 만들고 단백질 합성 촉진을 하고 근육량 증가하게 되고, 근육량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근력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가 좀 더 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 단순히 단백질 합성이 촉진되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무드 스윙, 그러니까 기분의 변화도 있고, 후반부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다양한 부작용도 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공격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훈련된 개인에게서 미사용자에 대비 2배에서 3배 높은 근육의 이득을 보인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스테로이드 바를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중단 후에도 제지방은 증가하고 수개월간 이게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신경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인 거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며칠, 몇 시간,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작용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호르몬제다. 이 테스토스테론도 호르몬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중단하더라도 제지방이 증가하는 거는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 뭐 바디빌딩 대회 같은 데 볼 때 도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딱 일정 시간 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대회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뭐 경구, 뭐 주사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여기에 하나만 하진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바로 스태킹이라는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 여러 가지 약물을 한꺼번에 써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테스토스테론과 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그다음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뭐 펩타이드 계열을 같이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용량으로 굉장히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종목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은 역도, 단순한 근력 필요한 거죠. 최대 근력, 뭐 파워리프팅, 그쵸? 그 다음에 MLB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NFL, 뭐 대학 고교. 사실상 모든 스포츠에서,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MLB입니다. 그래서 제가 MLB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 베리 본즈라는 선수입니다. 이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뭐 30 하고 출루율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게 어릴 때 베리 본즈인데요. 근데 이 선수가 그 당시에 MVP를 겨루던 선수들이 뭐 세미소사, 맥과이어 뭐 이런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는 뭐냐, 거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한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MLB, 그러니까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전부 다 이 많은 홈런을 치는 선수들에게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베리 본즈라는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냐, 바로 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놓습니다. 그래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놓자마자 30대 후반에 이런 모습으로 결국 몸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불었죠. 몸이 누가 봐도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 변한 거 보이시죠? 몸도 많이 변했고요. 그렇게 해서 73홈런을 칩니다. 한 시즌에. 네, 얼마나,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훈련된 개인에게서 미사용자 대비 2배에서 3배 높은 근육의 이득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선수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겠습니까? 평생을 운동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딱 꽂으니까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개인바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불법 약물을 하지 않아도 진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뭐 도루나 뭐 출루율들을 조금 희생해서 73홈런을 친 불법 약물에 손을 대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단순히 뭐 요거 하나만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 바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당연하겠죠. 근육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다 보면 우리가 심장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분비계 비노생식계. 당연하겠죠. 이거 테스토스테론, 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바꾸다 보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올라간 만큼 에스트로겐이 올라가거든요. 향상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정자 수치가 저하되고 고환 위축증도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불법 약물을 하시는 분들이 끊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나와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불순 당연하겠죠. 호르몬 조절하는 거다 보니까. 음핵비대증, 이게 남성화가 되는 겁니다. 음핵비대증이라는 것이 음핵비대증이 남성의 귀두가 음핵이 남성의 귀두와 상동입니다. 상동 기관이기 때문에 비대증하고, 그다음 굵어진 목소리,
여성 바디빌더 중에서 목소리 굵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이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남성화에 의한 결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근골격계 당연하겠죠. 근골격계 많이 크고, 근데 다만 너무 커지기 때문에 힘줄의 파열 위험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이 왜냐, 근육은 커지는데 우리가 뭐 힘줄, 건 이런 거는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근육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힘을 받지 못해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디빌더들 파열 많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파열 많이 못 보거든요. 왜 그렇게 많을까, 바디빌더들이. 그렇게 하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뭐 여드름, 등드름, 빨갛빨갛하게 올라오는 것들, 그 다음에 남성형 대머리 보면은 뭐 샘 슐렉, 그 다음에 크리스 범스테드 다 남성형 M자 대머리 있고, 여드름도 등에 여드름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가시면. 이런 것들이 다 피부계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간. 당연하겠죠. 외부에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오니까 해독작용 하다 보면 간 손상 위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분 변화가 있다. 실제로 제가 바디빌더 중에서 이런 외부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 봤는데 굉장히 이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성격이 좋을 땐 너무 좋다가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다가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관련 물질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의 전구체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프로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프로가 뭐죠? 이 전에 있다. 프로호르몬. 그래서 이 금지 물질이고요. 테스토스테론보다 위험성이 높고 효과가 낮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게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전구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다양한 기전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기전이 100%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성은 높은데 효과는 낮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쓰겠다면 왜 프로호르몬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책에서도 보면 3개월간 전구체에 투약한 중년 남성들이 근력과 신체 조성, 그러니까 힘도 세지지도 않고 몸의 구성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HCG입니다. 이 HCG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 바로 인간의 태반에서 나오는데요. 여성이 임신을 할 때 이렇게 주머니가 만들어지잖아요. 아이를 품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해주는, 이게 바로 태반이라고 하는데요. 플라센타라고 하는 이 태반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뽑아내서 이 HCG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성한테 주입했을 때는 크게 반응이 없는데요. 이거를 남성한테 주입 시에는 고한 테스토스테론이 크게 증가하는 거를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부작용이 아직 불명확하다.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매우 있는 동화 스테로이드 관련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우 중요한 인슐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모두가 아시다시피 혈당과 관련된 인슐린이죠. 근데 우리가 인슐린이 언제 나올까요? 인슐린이 가장 많이 분비될 때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흡수됐을 때 우리 그 흡수된 이 에너지를 피에서 가져갈 때 이 인슐린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인슐린이란 무엇이냐? 결국에 동화작용이라는 겁니다. 아나볼릭. 예, 가장 강력한 단백동화 호르몬 중 하나고요. 혈당 또는 류신 증가 시 분비가 되는 거죠. 왜? 혈당이 올라가면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슐린을 외부에서 갖다 쓰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앞으로 만들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 촉진 및 분해 억제를 하지만 보충 시에는 사망, 혼수, 당뇨의 위험이 있다. 왜 당뇨의 위험이 있을까? 인슐린 넣었는데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죠. 몸에 외부에서 계속 인슐린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했잖아요. 나 인슐린 안 만들어도 어디서 계속 구해오네 몸이. 나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안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죠? 바로 당뇨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이런 거 건드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넘어가서 좀 4가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먼 그로스 호르몬, 인간 성장 호르몬, 아까 좀 배웠었죠, 성장 호르몬. 그래서 골격 및 근육 성장 촉진, 재조합 DNA 유래. 그래서 제지방 증가하고, 그러니까 지방 이외의 몸이 증가한다. 그리고 체지방은 감소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고용량은 하게 되면 소화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이 오기도 한다. 이거 그 최용만 선수가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단 비대증이 있으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당뇨, 뭐 심장 기능 이상, 고혈압, 골관절염 유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성장 호르몬 굉장히 비쌉니다. 성장 호르몬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메시가 이거를 바르셀로나한테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베타 아드레날린 작용제인데요. 에피네프린 관련 지방 분해 및 체온 조절. 이게 처음에는 천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뭐 제지방을 증가 시킨다라는 걸 찾아내서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빈맥가, 심박수가 올라가고 체온 올라가고 떨림 유발 이런 것들을 한다. 진짜 너무 어이없죠. 그러니까 이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지방 분해가 되는 거죠. 심박이 계속 빨리 뛰니까. 근데 이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들이마시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페인은 지방 분해가 없습니다. 지방 분해한다고 하시는 분들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서 베타 차단제, 베이타 블라커라고 하죠. 이거 가장 대표적으로 고혈압 환자한테 쓰는 이 약인데요. 이거를 운동선수가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잘 생각해보면 써볼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이 베타 차단제는 기본적으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도파민과 관련된 도파민의 전구체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도파민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의 결합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도파민이 안 나오고 이러면 sympathetic nerve system 이라고 하는 심장박동수를 올리는 nerve 시스템이 안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고혈압 치료에 안정적이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안정이 필요한 종목에 유리하다. 예, 그래서 심장박동수가 뛰면 안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사격이 있겠죠. 뭐 사격, 그 다음에 양궁 이런 것들은 심박수가 오히려 오르면 안 좋으니까 일부 종목에서는 심박수 VO2 감소를 위해서 뭐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다만 이 심박수가 떨어지면 또 다른 스포츠에서 또 안 좋거든요. 심박수가 좀 올라와야 되는 스포츠에서 그런 면에서 좀 뭐 수행 능력이 저하하기도 한다. 베타 차단제 심박수를 내린다. 알파 베타는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혈구 생성 촉진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EPO 이게 결국에는 신장을 자극시켜가지고 이 뇌에 우리 피에 적혈구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가 100이 있는데 100 안에 50이 적혈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적혈구를 50이 아니라 80까지 늘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혈구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약간 파스타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제비처럼. 그리고 이 산소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우리 몸을 떠돌면서 필요한 곳에서 산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진짜 캐리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적혈구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 피가 감당할 수 있는 적혈구의 양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버하게 되면 피가 찐득찐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피가 찐득찐득하게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피를 내보내기도 어렵고 피가 갑자기 뭉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혈전, 그러니까 뇌에 끼는 거, 뇌졸중, 그쵸? 이런 거, 엠볼리즘, 뇌에 끼면 뇌졸중, 뭐 폐색전증, 폐에 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거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자가 혈액 도핑입니다. 이 자가 혈액 도핑은 어떻게 하냐? 대회 2-3일 전에 본인의 피를 뽑은 다음에 이 센트리퓨지라고 하는 원심 분리기에다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적혈구를 따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적혈구 앰플을 얼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얼려놓은 상태에서 며칠간 있다가 대회 전날 혹은 당일날 피에다 주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내 피에
본인이 이전에 뽑아놓았던 적혈구를 다시 주입을 하게 되면서 적혈구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산소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근데 이거가 유명해졌던 이유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닐 암스트롱이죠. 우리 그 뚜르드 프랑스의 전설적인 자전거 사이클 선수.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고아남 이후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 이후에도 또 우승을 했는데 그 어떻게 우승했는가? 알고 보니 이러한 방식으로 자가 혈액 도핑으로 인해서 유산소 능력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넷플릭스의 이카루스라는 넷플릭스 쇼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식이 보충제입니다. 네,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몸에서 어떤 것이 필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필수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필수라는 의미는 우리 몸이 못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비필수라는 건 뭐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소 중에서 비필수 뭐인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비필수가 뭐죠? 유일한 비필수는 탄수화물입니다. 왜? 탄수화물은 뇌에서 쓰기 때문에 뇌는 글루코스만 쓰죠. 그럼 뇌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키토제닉.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유일하게 비필수 영양소인 겁니다. 근데 필수라는 건 뭐죠? 외부에서 먹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생리학적 용어가 나왔을 때 이건 필수다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못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장 대표적인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먹는 거 있죠?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이소류신, 류신, 바일린이 포함된 거에 이제 BCAA라고 하고요. 이 류신이 이 이소류신, 류신, 발린 중에서 류신이 단백질 합성 중에서 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TOR라고 하는 이 경로가 있는데요. 이거의 핵심이 류신이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다가 배럴 이렇게 놨죠. 이 오크 배럴. 이 오크 배럴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뭔가 아미노산이 많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아미노산 여기 보이는 조그만한 것들이 이게 다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하나하나를 다 적당히 많이 먹어줘야지만 이 단백질이 물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이라는 게 단백질 합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많이 먹는다 하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류신만 많이 먹는다고 단백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 다음에 아르기닌. 네. 네, 아르기닌은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떤 시기에는 필요하고 어떤 시기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는 필수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아르기닌에 보면 뭐 효과 중에서 뭐 혈관 확장을 통해서 혈류 증가가 되고 그래서 뭐 웨이트 할 때 뭐 아르기닌을 먹어야지 펌핑이 더 잘 온다 라고 하지만 뭐 논문 결과는 사실 뭐 미미합니다.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돈 거기다 쓰지 마시고 차라리 맛있는 단백질이나 소고기 드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네, 넘어가서 HMB 보충제인데요. 이 HMB 보충제는 뭐냐? 이 류신, 아까 전 말씀드렸던 BCAA 안에 있는 아이소류신, 발린, 류신 중 류신의 유도체, 그러니까 mTOR을 자극시키는 류신의 유도체로 근육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화 상태가 촉진의 상태, 그러니까 이화 카타볼릭 상태, 뭔가를 부수는 상태에서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이 좀 밝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지침은 책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훈련된 사람이 고용량 훈련과 그 다음 병행 시 효과적인 것들이 나타났고 권장 용량은 3에서 6g 그래서 알려진 부작용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보충제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위험성이 부담이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양성 근육 완충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책에서 이거 보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한번 따라보면은 설명을
설명 듣다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고강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 체내에 골격근의 수소 이온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쵸? 이 완충 능력 저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수소 이온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됐을 때 축적이 되면 산성이 될까요? 아니면 알칼리성이 될까요? 우리 산성이 되겠죠. 그럼 산성이 된다는 말은 뭐냐? pH 레벨이 7.0에서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럼 산성이 되면 젖산이 쌓이고 산이잖아요. 젖산, 락틱 애시드. 산이 쌓이게 되면 산성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면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저하가 된 수행 능력을 단순히 뭐 운동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훈련 또는 영양으로도 이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영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베타알라닌이라는 걸 먹는 겁니다. 이거는 비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뭐죠? 그럼 뭐죠? 이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력 파워, 그다음 유산소 능력의 증가가 없으나 무산소 역치가 향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무산소 운동에서 유산소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뭐라 그랬죠? 우리 무산소 역치라고 했었습니다. 영어로는 락틱 threshold, LT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LT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유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산소, 락틱 LT를 높이는 거죠. 오른쪽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유산소 능력에는 크게 증가가 없었으나 무산소 역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유산소가 뭐 약간은 향상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탈라닌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감각 이상 유발입니다. 자, 넘어가서 중탄산 나트륨입니다. 이 중탄산 나트륨은 영어로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혈액의 pH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왜? 우리 수소이온이 축적되다 보면 그거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7.0 예를 들어서 P가 6.5 pH 레벨 6.3까지 내려간 거를 pH 혈액의 증가, 알칼리성으로 올리는 거죠. 그럼 7.0 다시 돌아오겠죠. 세포 밖으로 이 수소 이온을 배출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강도 운동 개선되겠죠. 네. 자, 넘어가서 구연산 나트륨, 소디움 시트레이트라고 하고요. 중탄산 나트륨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위장장애가 좀 있거든요. 여기 중탄산 나트륨은. 근데 위장장애가 없다. 근데 그만큼 뭐 결론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기도 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L카르니틴인 이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산을 운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혈류 증가를 통해서 회복 향상 능력이 뭐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또 이제 그 논문에 의하면 사실 명확한 지방 산화 능력이 뭐 검증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L카르니틴 효과 그렇게 없다. 그래서 베타알라닌은 무산소 역치를 증가시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탄산 나트륨, 구연산 나트륨은 둘 다 나트륨 들어가 있으니까 pH 레벨을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물 한번 먹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 크레아틴입니다. 우리 크레아틴은 뭐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에너지원에서 많이 배웠었죠. PCR 효과. 처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ATP를 쓰잖아요. 그 크레아틴, 파스포크레아틴 소스가 바로 이 크레아틴입니다. 그래서 98%가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ATP 재인산화에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크레아틴을 외부에서 섭취했을 시에는 저장량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20%나. 그렇게 되면 근력, 파워, 체지방 증가하게 되고 크레아틴이 몸에 많이 저장된 만큼 체수분 증가하게 됩니다. 물을 머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 심부장, 경련 등에 대한 과학적 부작용 없음. 그러니까 이게 크레아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은 인간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부작용을 찾아내지 못한 가장 검증된 보충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단순히 근육, 뭐 근력, 파워 이런 거 이외에도 뇌 기능 인지에도 좋다라는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앤드류 휴벌맨의 크레아틴 치시면은 최근에 뭐 5g에서 10g, 뭐 20g까지도 먹는 이런 연구들에 의하면 뭐 인지 기능이 좀 향상되었다라는 점들을
얘기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카페인입니다. 우리 운동 전에 카페인 많이 드시죠? 뭐 운동 전에 몬스터 드신다던가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시는 거. 근데 이제 카페인이 이 중추신경계 자극제인데 이제 저항 훈련, 유산소 모두에서 뭐 지구력을 연장시킨다는 점이 있지만 또 막상 뭐 근력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뭐 퍼포먼스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던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신경 전달 이 중추신경제를 자극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높아지고 신경 전달 증가, 그 다음에 운동 자각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운동이 힘든 게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력이 향상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권장 용량은 3에서 9g, 3에서 9 mg,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60분 전에 섭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는 전에 운동을 섭취해줘라.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도 있죠. 기억나시죠? 운동 전, 그래도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해라. 1시간 정도는 혈당이 안정되는 걸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커피 먹고 1시간만 좀 쉬다가 운동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기타 자극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에페드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디빌더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기관지 천식, 그러니까 이 숨과 관련된 폐 질환과 관련된 완화의 목적으로 개발이 됐었는데요.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강력한 그러니까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에너지 소비량이 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바디빌더들이 이 살 빼려고 이 에페드린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킹을 할 때 뭐 성장 호르몬을 막 쓰고 그 다음에 또 살을 빼려고 에페드린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자극제 중 하나 또 시트러스 아라만티움이라고 하는 쓴 오렌지, 그러니까 비터 오렌지라고 하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뭐 지방 대사 촉진하고 혈압 상승 가능, 그러니까 에페드린이랑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시트러스 아우란티움이다. 이거 역시도 금지 물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본 11장 얼고제닉 에이드에서 알아봤고요. 이거 주요 용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강의를 많이 못 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4월, 5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좀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